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이른바 데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데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넘었던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자, 이런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에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08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에 숨진 40대 남성과 부식에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8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냉방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임시 숙소로 대피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청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하계동에서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5개 동 6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승강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못 쓰게 되면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스팩을 깔고 보조 배터리로 휴대용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땀으로 젖은 몸은 봄처럼 마르질 않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변압기 교체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차에 가서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엔 더위를 피해 나온 주민들이 탄 시동 걸린 차가 많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에서 밤을 보낸 이들도 적잖았습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더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밤사이 이 밖에도 경기도 김포와 남양주, 오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의 과부하가 걸린 거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4.5톤 화물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가 되고요.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조치겠죠. 매도세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게 될까요?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판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 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지금 현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공급도 없어지는 거죠.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더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의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액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등 선거관리 시스템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보고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일상에 뿌리낼 수 있을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 된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쇼통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와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기만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나 견제와 분산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7대 범죄 전권 송치 등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계속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 제한 규정인데요. 검사들이 주체가 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실제 후속 대응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서는 강제 수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왔는데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법조인들은 개정법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또 그 전제인 수사권까지 법률로 폐지해버리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입법 정책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그건 헌법상 권한을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또는 검사 개인이 주체가 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분쟁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냈었는데 당시 헌재는 수사권 조정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수사권의 논리적 연결고리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그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근간이 바뀐 거기 때문에 심판 대상 자체가 조금 바뀐 거고 더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 개정법과 관련해 실제로 접수된 권한쟁의는 없습니다. 검찰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쟁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개인 단위로라도 후속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2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떠한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4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여전히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만과 호르무즈 중앙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란은 협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이란 공습을 준비했었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이 설득해와 공습을 취소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과 더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the last cha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f it doesn't happen, this is the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데 협상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내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opening of the strait, having it open literally by tomorrow, completely open. And then phase two is we then will talk about the nuclear capacity, the nuclear, as we've been mentioned. Basically, it's, I think,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회담을 요청하고도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면서 완전한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고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매번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란이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추가로 나온 언급이 있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발언에 대한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의무부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협상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로에 대한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ما الا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نداریم. مذاکرات با عمان هست متمرکز بر تفاهم بر سر مسیری که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از تنگه هرمز رو تأمین بکنه.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단일한 항로를 임시로 이용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측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 또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합쳐서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항로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의 주권과 안보, 국익을 검토해 합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با مشورت عمان با همکاری عمان مسیری رو تعیین بکنیم مسیری که قاعدتاً موقت خواهد بود. 바가이 대변인은 통항 경로에 대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건 오만과의 이견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위반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과의 협상에서 통행료 징수 방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8%나 폭등했던 코스피가 어젠 5% 급락했습니다. 이건 도박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 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사건이 9건 발생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등 견조한 수요 속에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 2만 곳에 달하며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해외 역직구 거래가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부터는 뜨거운 열기가 동풍을 타고 서쪽 지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8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 강릉 2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8도로 또다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게 했고요. 광주 38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게 했고요.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에 하루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에선 야간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에 번화가 상인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이중고도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공원. 한낮 섭씨 37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를 피해 해가 저물고 나서야 나들이에 나섰지만 푹푹 찌는 열기는 여전합니다. 강가라도 흐르는 땀방울이 멈추지 않아 손에 들린 선풍기가 쉴 새가 없습니다. 이 밤에도 가만히 있기엔 좀 덥기는 해요, 밖에서는. 많이 덥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피서지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절로 느끼게 됩니다. 약간 시원할 것 같아서 여기 강으로 놀러 왔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준 건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서울 명동의 현재 기온은 섭씨 31도, 체감온도는 무려 섭씨 33도에 달합니다. 손님 발길이 뜸해진 노점 상인들에겐 거리를 휘감은 열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더우니까. 아니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더우니까 안 먹어요. 다들 너무 더우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하셔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올여름은 유독 버겁습니다. 가게들 장사 끝날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더위와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하던지. 열대야를 견디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이번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남 지역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 더해서 가뭄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댐 아래에선 수몰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 마을은 계획 단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와 경북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쓰는 상수원, 운문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가득 찼을 시기지만 바닥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십 년 전 수몰된 마을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상류 쪽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저수율이 26%대까지 떨어지면서 30년 넘게 잠겨있던 옛 도로까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운문댐은 전국 용수댐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여기 예전에 고목나무도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수상선을 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찰도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물이 떨어지자 대구시는 운문댐 물을 쓰던 지역에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계획 단수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단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폭염 당시 물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5월 초에 비가 조금 오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그 중간에 비가 안 오면은 벼는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청도군은 생수 공급을 늘리고 살수차로 생활용수를 조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비 예보는 없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기약 없는 가뭄까지 바싹 마른 댐만큼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과 증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주로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에 걸친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마중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증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장시간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선 우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 순방 중 한 총리가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급등락을 반복해 롤러코스피라는 별명까지 얻은 증시 변동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평가하고 추가 대책 여부도 테이블에 올랐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폭염 가뭄 대책,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회의는 순방 기간 국내에서 벌어졌던 현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보고 등 내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는 관심이 쏠렸던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 동안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부장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뒀는데 야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건 핑퐁으로 기간만 늘어질 것이고 장윤기 사건 같은 조직적 은폐는 막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경찰한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절차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보안수사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법력권은 보안 장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제 수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게 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남기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의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고 사건 기록 열람을 보장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가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를 없애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만들어 도리어 부담만 지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한 부분이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은 결국 오는 10월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선거가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져 가고 있죠. 최고위원 선거 역시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에서도 개파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처음 맞붙은 토론회. 저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와 당정 엇박자 논란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고. 친청계는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고 맞서며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이 못했던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를 해냈습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로망이라는 표현은 과연 적합했는가? 지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성남 뺏겼고 안산 뺏겼고 그러고 연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14개 지방자치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권역별 순회 경선 누적 득표 1위인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당내 일배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곧바로 친명계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 세력, 심판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이 세력을 이용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에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 문화 아닙니까? 개파 간 충돌 속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험지와 사회적 약자 대표성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출직으로 경북의 험지를 뚫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남이 아닌 직접 당사자로서 지도부에서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 전만 부각됐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 지도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지휘부 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운영과 사건 처리 체계 정비, 검사와의 업무 협력 방안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명에서 4명으로 추려집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선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서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3개 조직이 어제 공식 창설됐습니다. 이로써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는데요. 안규백 장관은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부대기를 현무삼 본부장에게 수여합니다. 대북 정보 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국방방첩본부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3개 조직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건물에 본부를 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부대 훈시를 통해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권위대 시대에 낡은 유산을 떨쳐내고 새로운 DNA를 가진 국가안보의 수호자로서 거듭나는 일은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은 과천을 나와 용산 국방부의 자리를 잡았는데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군 기밀 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보안을 튼튼히 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밖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개 조직의 창설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각각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한 데 이어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등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최근 전방부대에서 미군 무인기 5인 소동과 경계 근무 시 실탄 미장착 논란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 기강과 보고 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특별기강점검 TF를 구성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종료 전까지 이 같은 특별기강점검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선 진영승 합참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최근 적의 동향과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요. 폭염 같은 악천후에 대비해 인명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대화하고 있다며 이번이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취소했다며 이번 협상은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의 공격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란 비핵화가 협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 속에 미 국방부가 방산업체들과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3일 노스럽 그루먼 또 로키드 마틴과 요격미사일 부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2건의 기본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패트리엇과 사드 생산을 각각 3배와 4배 늘릴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꼬여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하마스 무장 해제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장 해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재국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와 무장해제라는 기념비적 합의를 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만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족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가 정말 무장 해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먼저 철군할 경우 하마스는 빠르게 테러 인프라를 재건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هذا ما تريده الحكومة الإسرائيلية لأنها مقبلة على انتخابات بعد شهرين وبالتالي حكومة اليمين المتطرف لا تريد أن يكون هناك أي تنازلات من قبلها قبل الانتخابات المزمعة في نهاية أكتوبر المقب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철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장 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재국에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멈추도록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도 공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ما شفناش ولا شيء من التصريحات اللي حكى فيها ترامب. يعني احنا بدنا يعني ينفذوا الاتفاقات اللي حكوها. بدنا يعملوا لنا فيها. بس مجرد كلام ما بينفع مجرد كلام. 하마스 보건당국은 지난 2일 가자지구에서 공습으로 숨진 사람이 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최근 몇 달간 보고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 규모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이어 활공폭탄 공격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드론 공세를 이어가면서 러시아 남부 휴양지에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가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군이 90분간 활공폭탄 8발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포리자는 최근 들어 더 자주 활공폭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люди звідси виїжджали, створюють всі умови для того, щоб тут було неможливо знаходитись. 지난달 14일에는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임시 주둔지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알려진 활공폭탄 FAB-3000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돼 장거리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활공폭탄은 기존 방공체계로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러시아가 방공망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곳곳을 타격하면서 밤사이 드론 130여 대가 격추됐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창고가 이틀 연속 비격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흑해 휴양지 겔렌지크에도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등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 상황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추가 파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1% 넘게 올라서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나스닥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되는 듯한 신호에 안도했습니다. 이란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 뒤에 비핵화 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이란의 반응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양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관련된 사안은 오만과의 협상 다음 단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을 예고했다가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걸 보류하고 이란은 미국과 대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전쟁의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미국 경제는 참 탄탄합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7월에도 확장 국면을 이어간 건데요.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도 고용 지수도 좋았습니다. 트럼프 2기 초기처럼 재고나 공급 차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가격 지수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뜻이니까요. 간밤의 특징주로는 중국의 종합 IT 회사 알리바바의 ADR을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새로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 Q1 3.8 맥스의 영향이었습니다. 성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덕분인데요. 일단 독립기관의 공식 검증은 다소 부족하지만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빅테크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밖을 나서기 두려울 정도의 극한 더위가 서쪽 지방으로 옮겨왔습니다. 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져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지속했고요. 한낮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8도까지 치솟아 또다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는 광주 전남 일부에 이어 서울 서남권과 동남권, 경기도 오산과 하남, 여주로 확대 발표됐는데요.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로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광주와 제주 2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8도, 여주 39도에 달하겠고요. 연일 40도를 웃돌던 영남 지방은 밀양과 대구가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오후 한때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을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